이렇게.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뾰족한 강도를 좀 보니까 이게 살에 꼽혀. 네, 근데 약간 그냥 좀 날카로운 털 같아요, 그냥.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실래요? 입맛사. 입만 살았어? 와봐. 와봐 꽂아줄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시죠. 네. 사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코로나죠. 네, 아, 코로나. 그쵸. 네. 사실 이렇게 바이러스 그림 하나 보여주고 네. 이걸 코로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익숙해졌어요 이제. 맞아요. 너무 네. 많이 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 아무도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이 갔어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북한은 지금 총 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마에 총을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게 꼼짝마. 북한분 사진 헤어스타일 좀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런 머리를 하면은 북한에 총 맞는 거야. 바로 띄워주신. 어. 아, 잠깐. 네. 아, 그래서 북한에서도 예. 심지어 온도 체크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이제 급식 먹으면서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되는데 그 홀수본만 등교하거나 짝수본만 등교하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좀 더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유럽에서도 아주 유명한 전염병이 있어요. 그 전염병을 표현한 그림인데 오. 지금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해골같이 생긴 악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찌르고 있어요. 보시죠, 보시죠. 이게 유럽에서 유명했었던 흑사병입니다. 네. 이 흑사병이 또 와. 온몸이 다 까맣게 아. 되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게 네. 지옥에서 온 악마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음. 죽여서 이렇게 까맣게 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 치료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때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과학적 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가 되고 또 유럽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때 결과가 뭐 당시 있더라고요. 뭐 결과가 심각했죠. 왜냐면 진짜 해법이 안 나왔었으니까. 네. 피부를 표현한 수상화가 되게 조선시대 후기 때 많이 있었어요. 저게 천연두입니다. 그래서 아. 천연두에 걸리면 저렇게 수포가 이렇게 잡히는데 맞아요. 수포가 터지면서 이제 남은 상처들이 저렇게 피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온몸에 퍼지는 병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천연두 백신으로 인해서 거의 몰아낸 바이러스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렇죠. 완전히. 네, 그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이제 병원균에 대한 지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카툰을 보시면 어제는 내몰더니 우리 죽으란 말이고요. 우선 병에 걸린 게 죄입니까? 서럽구나 해서 이제 병원균에 걸리신 분들로부터 셀프 격리를 하신 거죠. 근데 저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죠. 안 옮아야 뭐 되니까. 당연한 거고 사실 저게. 네, 그래서 현종 조선 후기 때 천연두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100만 명, 숙종 때는 141만 명. 그때 당시 인구 생각하면은 엄청난 인구 수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또 이제 숙종도 천연두를 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 시험을 임금님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인정전에서 봤는데 인정전으로부터 이제 옮겨서 과거 시험을 설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한국인들의 그런 센스. 아니죠. 눈치. 선구안 공부에 대한 열정? 저 천연두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시험을 시험을 본다. 네. 봤다. 아. 과거를 보지 말자 이런 결정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맞아요. 보긴 봐야 되는데 어디로 볼까? 좀 옮길까? 그러니까 안 보는 옵션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그래서 숙종도 천연두에 걸리셔서 초상화에 그 공보 자국이 있다고 하네요. 오. 이거 깜짝. 이제 익숙하시죠? 네. 되게. 진짜 근데 빨리 치고 빠지는 분 계시는 반면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거의 상대성 이론이야. 넣고 한 2시간 지난 것 같아. 진짜 너무 오래 돌려. 와. 저 부위를 채취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저쪽 부위에 굉장히 많이 산대요. 저쪽에서 상피세포로 떼어내면은 높은 확률로 코로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격리가 되셨죠. 초반에는 그쵸. 격리 숙소도 많이 있었고. 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PCR 검사가 코 안에 수술 넣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자가검사 키트인데 네, PCR 검사는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도 검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가검사 키트는 되게 빨리 확인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네. PCR 검사는 이 코로나 바깥에 이제 막이 세포막이에요. 근데 이 세포막을 절단해서 저 안에 있는 RNA를 꺼내가지고 그 RNA를 복제를 해가지고 증폭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유전자 증폭 방법이라고 많이들 해요. 네, 이게 장시간 측정이 해야만 하는 게 좀 특징인데 네.
이게 비슷한 방법이거든요. 예. DNA가 원래는 이렇게 5-, 3-가 한 개가 있고 그 밑에 한 쌍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게 DNA거든요. 좀 나선형으로 엮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DNA가 굉장히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프라이머라는 친구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은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결합을 하고 다시 중합효소로 프라이머를 늘려가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가 되니까 이 복제가 됐으니까 이제 DNA가 하나가였던 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이걸 또 반복하면은 4개가 되고 지수승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양의 DNA나 RNA도 나중에 이제 몇 번 이것을 반복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량의 그런 바이러스도 유전자 증폭을 해서 개수를 늘려가지고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PCR 검사.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온도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그걸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붕어빵 딱 있지 않습니까? 네. 붕어빵을 계속 늘리고 싶어. 그럼 반을 잘라. 반쪽 붕어빵 있잖아요. 그럼 대충 내가 보면은 반쪽 붕어빵 모양을 알잖아. 그럼 나머지 반쪽을 대충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붕어빵 2개가 되잖아요. 아. 또 잘라. 이렇게 계속 붕어빵을 늘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반을 쪼개서 붙여. 쪼개서 붙여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붕어빵이 계속 늘어난다. 네. 그렇죠. 아. PCR 검사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신속 진단 키트는 반면에 코로나 하나하나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개수가 잡아낼 수 있는 민감도를 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안 나온다 하시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개수가 적은 거예요. 붕어빵이 몇 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요 공간에 붕어빵을 한 2개 숨겼어. 그거 찾아내야지 이제 검거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 그쵸, 그쵸. 네. 그럼 못 찾으면 붕어빵 했다는 증거가 없어. 네, 그래서 밑에 부분이 좀 어려운데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네. 붕어빵 틀에 딱 맞게 끼워 넣을 수 있는 틀이 항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붕어빵은 항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 코로나로 대비하면은 코로나가 항원이고 붕어빵이고 붕어빵 틀이 저 항체라고 하는 건데 그 항체로 붕어빵을 잡을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라고 적혀 있죠. 틀 갖고 다니면서 이거 만나면 올려보는 거야. 그쵸. 근데 잉어빵 틀이야. 혹은 잉어빵이야. 그럼 안 맞아. 그죠. 그럼 붕어빵 가게는 아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괜찮은 거야. 다른 병에 걸렸을 수는 있지만 일단 붕어빵은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붕어빵 틀에 그러면 어떤 색깔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색깔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 자가검사 키트에서 빨간 줄 뜨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붕어빵 틀에다가 색깔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거. 코로나가 이제 잡히면은 거기에 색깔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저런 증폭하는 과정이 상략되다 보니까 신속 진단키는 되게 단시간에 측정이 가능해요. 아, 15분 그렇죠. 내로. 네. 근데 이게 커다란 문제점이 있죠. 자가 진단 키트에. 랩장님 저 양성인 것 같으세요? 음성인 것 같으세요? 아, 이거는 저건 제가- 음성 아닌가요? 이건 음성이다. 아니다. 아, 이게 착신가? 있다고 믿고 봐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건지. 아, 요건- 저건 예. 양성인가요? 음성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양성. 그냥 사진으로 봐도 이제 다들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이러한 검사 방식이 사실 쉽지 않다. 그쵸. 오늘의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기존의 방식들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진단법을 또 제시해 주시려고. 우와. 네, 요게 또 밑밥을 까는 거죠. 아, 너무 머나먼 길이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예. 저 다이아몬드 초록색이 코로나라고 어. 생각을 하면은 저 밑에 있는 빨간색 공이랑 파란색 공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 공, 파란색 공 서로 다른 붕어빵 판이에요. 네, 하나는 델리만주고 하나는 붕어빵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붕어빵에 딱 맞는 게 저 항원용 항체에 저기에 올라가면은 줄이 생기는 거고 붕어빵 오케이 확인. 컨트롤용 항체는 여기까지 샘플이 왔다라는 왔다. 걸 표기하기 위해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줄이 안 뜨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뜨죠. 네, 무조건 뜨는 한 게 줄도 안 떴다. 네. 고장 난 거예요. 키트가. 맞습니다. 아니면 용액이 좀 모자랐거나 용액이 모자랐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 음성률이 되게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서 여러 극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화학적 센서라고 해서 붕어빵 판에다가 붕어빵이 오는 거를 개수를 그 PCR이랑 비슷한 그런 건데 이거를 그 마이크와 같은 거죠. 마이크처럼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신호를 증폭시켜서 읽어드리는 게 바로 전기화학적 센서고 이걸 통해서 하면은 이제 PCR을 안 써도 자가진단 키트처럼 금방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저농도도 측정이 가능하다.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방식을 써가지고 사사치 한번 뒤져본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전기화학적 센서는 저기 항체 금속이라고 보이시는 데가 그 샘플이 올라가는 데인데 그쪽에 이제 보통은 금을 써요. 왜냐면 금이 물에서도 안정적이고 금 쓰신다고 해서 엄청 뭐 비싸고 그런 게 아니고 50나노 정도에 굉장히 얇게 깔려있기 때문에 예. 엄청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 위에다가 항체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생화학인자 포획원이라고 해서 항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증폭 소자가 이제 아래쪽에 보이시는 뭐 회로도인데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포획한 항원들에 의해서 전하량이 바뀌거든요. 그 표면의 전하량이 바뀌니까 그 전하량을 바뀌는 거를 저 밑에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로 전기적 신호를 증폭해서 읽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기서 이제 제가 생화학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왼쪽에서 오는 신호가 사인파가 오른쪽에서 트랜지스터로 인해서 이제 증폭이 되죠. 네. 네. 저런 식으로 뭐 신호를 증폭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되게 짧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생화학 인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뭘 것 같아요? 생화학 인장. 네. 아,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죠? 생화학 인자의 아주 구체적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살아있는 유기체의 기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생화학 인자라고 해요. 우리 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뭐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리면은 감기가 돼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쵸.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균도 어떻게 보면 생화학 인자고 네, 북한이 이제 보유한 강력한 생물 무기. 이게 생화학 인자예요, 이게. 예. 네, 탄저균, 천연두. 천연두도 보툴리눔.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언제 퍼질지 모르는 근데 다들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죠. 보톨리눔 톡신. 보톨리눔 저거는 되게 1g으로 100만 명을 사망시킬 수 있는 보톡스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그쵸. 네. 잘 해석해야죠. 음. 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병원균들도 있지만은 좀 친숙한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대사물질이라고 해서 저게 화학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포도당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 들어봤죠. 네, 젖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물질 관련된 것들도 생화학 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환경 호르몬 네, 그런 것도 생화학 인자가 될 수 있고요. 예. 이제 약물, 약물. 약물도 몸에 변화를 일으켜줘. 그렇죠. 뭐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없앤다든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 생화학 인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화학 인자를 측정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런 거에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심전도를 체크하는 모습인데 수술할 때 많이 체크하죠. 사람의 바이탈리티가 생화학 인자에 의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화학 인자 측정에 의존하는 병들도 있어요. 이게 예. 진단을 할 때. 왜냐하면은 몸속 깊숙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난소암이 정말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저게 잘 보이지도 않고 개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상도 없어요. 근데 저것을 이제 생화학 인자인 CA125, HE4를 동시에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검사 가능하다는 게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이 난 검사 방법입니다. 전립선암도 사실은 이거는 거의 표준이 됐어요. PSA 단백질이라는 것을 오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전립선암이 정말 초기부터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초기에 많이 발견돼서 빠르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예. 운동하시는 분들의 바이탈리티를 측정할 때도 생화학인자가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젖산인데요. 혹시 궤도님 운동하시나요? 아, 안 하죠. 아, 네? 아예 안 하죠. 저도요. 둘 안 다. 합니다. 제가 함부로 운동하면 바로 주화인마가 와요. 그러시군요. 예. 네,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 헬스장 많이 가시고. 근데 근육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알이 배기잖아요. 이렇게 알 배기는 것 자체가 네.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젖산이 쌓이면은 근육을 더 쓰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은 이 젖산이 되게 느리게 쌓여야 돼요. 느리게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달리기를 해도 뭐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이게 알이 안 배겨요. 되게. 이제 무산소 운동이 되면은 알이 배기기 시작해요. 그게 젖산이 빨리 쌓이는 건데 혈중 유산 농도가 젖산이거든요. 네, 네. 젖산의 그런 농도가 정량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훈련 방법이 더 저렇게 빨리 빨간색 줄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제 좀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 당뇨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고 되게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병인데요. 그래서 당뇨병은 그러니까 혈중
당 농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탕을 먹으면은 피에서 흐르는 그 포도당 농도가 증가를 해요. 근데 너무 증가하면 안 되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거를 이제 좀 당을 낮춰줘요. 그래서 혈당을 다시 억제시켜주죠.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끝까지 증가해요. 혈중의 이 당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혈중에 있는 그런 포도당 농도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밥 먹고 나서. 문제가 되지 않게. 네. 그리고 저렇게 바늘을 찔러서 포도당 농도를 확인하고 높으면은 인슐린을 주사를 스스로 놔야 돼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아파. 근데 오히려 인슐린 주사를 넣는 거는 좀 덜 아프대요. 여기 통각세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픈 게 이 손끝에는 진짜 통각세포들이 많죠. 많거든요. 몰려 있죠. 네. 왜냐면 손끝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거기다 딱 찔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아파. 너무 아프죠. 네, 그래서 사실 국내 연구진들도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거는 소프트 패치인데 땀에서 포도당 농도를 재가지고 그걸 통해서 안 찔러도 된다. 바늘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컨셉으로 나온 건데요. 저 개도님께서도 예. 운동 잘 안 하신다고. 잘 안 하죠. 땀에서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땀이 안 나오죠. 네, 매번 식사 후에 운동하면서 땀을 내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어렵죠. 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일상생활에 쓰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외국에서도 이제 땀 센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포도당뿐만 아니고 운동 선수들이 알배기는 젖산도 측정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화학 인자를 측정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 여성분도 운동하고 계시죠? 네. 네, 운동할 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저기 운동선수들 아까 젖산 그 증가하는 그래프 만들 때는 쓰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병 진단을 위해서 매번 측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땀이 어디서 나온지 피부 밑에 뭐가 있는지 좀 표현하려고 피부의 그런 구조인데요. 우리 살이 이제 표피층이에요. 그럼 표피층 밑에는 진피층이라고 있어요. 네, 진피층은 어떻게 보면은 간질액이라는 것들이 서로 세포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좀 그런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층인데 그리고 그 밑에는 피하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진피층의 이 간질액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혈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랑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들이 있고 간질액은 항상 존재하니까 저기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은 피를 굳이 안 뽑아도 피를 뽑는 층까지 바늘을 꽂지 않아도 혈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이 간질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저 간질액을 통해서 산소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세포한테 전달되는 거죠. 에너지로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의 배달 기사 같은 느낌. 그 간질액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면은 혈액과 비슷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간질액에서 포도당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낸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센서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저기 저게 이제 깜짝이야. 포도당 센서인데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제 기간이 14일, 2주 동안 쓸 수 있고 2주? 네, 2주에 10만 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바늘 크기에 비해서. 왜 얼마 정도면 매력적인가요? 2달 정도는 가야 내가 지금 웬만하면 안 다치는 내 여기를 내놓는 건데 길이가 5mm. 궤도님처럼 센서를 부착 시에 통증 있나요? 다들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mm.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뭐 안 아프다는 평도 있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힘들죠. 되게 접착력이 센 패치를 써야 돼요. 안 떨어지려면. 그럼 저 오른쪽이 그 패치 때문에 생긴 그렇죠. 이런 부작 알러지 같은 거. 되게 저런 그 부작용들이 많다고 그렇군요. 보고가 되고 예.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쓰고 싶어 해요. 당연히. 이제 그만큼 이제 바늘 찌르는 게 싫은 거지. 근데 이제 피부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칩이에요. 딱딱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피부에 적용할 수가 없고 굴곡진데도 적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늘어나는 피부와 굴곡진 피부에 좀 잘 맞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킨 라이크한 포맷에다가 니들 형태가 아까처럼 5mm까지 두껍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안 아플 것 같은 마이크로 니들을 진피층에다가 꽂는 플랫폼을 만들면은 너무나도 이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등허리에도 어디든 꼽을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소프트 기판이랑 딱딱한 바늘을 한 기판으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사실 부드러운 그런 소재에다가 딱딱한 걸 올려놓으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금방 떨어지죠. 소프트 기판은 또 늘어나야잖아요. 늘어나고 막 늘리는 과정 중에 그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화학적인 본딩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쵸. 그냥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이 딱 결합된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이겁니다. 그걸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켰어요. 바늘도 사실은 저 정도면은 거의 그쵸. 아무것도 안 느껴질 네. 것 같은. 실제 실제 지금 디바이스를 바늘. 저희가 요거 바로 한번 꼽아볼까요, 랩장님한테? 네. 저요? 꼽아볼 수 없으니까 제가 모형을 가져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야, 이거는 레알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당겨주세요. 저기 당겨주시면 요 카메라로 당겨주세요, 요 저기서. 카메라. 상위에 놓으시면은 네네네. 당겨주실 거예요, 상위에. 우와. 오, 왔다. 봐봐요. 이거 보이세요, 바늘? 보여요. 삐죽한 거? 여러분 화질 이거 봐. 고화질로 하시면. 줘봐. 저 삐죽한 거 보여, 삐죽한 거? 여기, 오, 보여. 이거 봐. 응. 삐죽한 거, 이거 봐. 삐죽해. 자,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겠는데? 네 1mm 이하라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아파요? 꽂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보실래요? 해봐서. 네. 저는 내가 통증 거의 못 느끼니까.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 물. 붙일 수 있나요? 네네. 오. 사실 실제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뾰족한 강도를 좀 보니까 이게 살에 꼽혀. 네, 근데 약간 그냥 좀 날카로운 털 같아요, 그냥.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실래요? 입맛살. 입만 살았어? 와봐. 와봐 꽂아줄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센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딱딱한 기판을 소프트한 기판에 화학적으로 통합을 시킨다. 이렇게 만들면은 저희가 처음 했었던 건 포도당 센서가 아니었어요. pH 센서. pH를 측정할 수 있는데 예. pH는 젖산도 pH가 낮아지는 쪽이에요. 젖산이 쌓이면은 pH가 낮아지고 또 어떨 때 pH가 낮아지면은 세포가 죽었을 때 산화되면서 pH가 낮아지는데 저게 이제 쥐의 다리예요. 쥐의 다리? 네, 쥐의 다리인데 대퇴골 부위 쥐도 좀 매끈하네요, 다리가. 매끈하죠. 밀었나? 복숭아. 밀었어요. 밀었네. 털을 다 뽑았어요. 어쩐지. 제모제 발라서.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매끈한 녀석이 아니거든요, 원래 쥐가. 왁싱했군요. 그러니까 왁싱을 했네. 브라질리언 했네. 그래서 일부러 세포에게 산소나 이런 공급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저렇게 꽉 쫄라면 묶고 난 다음에 산화도가 점점 올라가요. 또 이 산화도가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살짝 더 안 좋아져요. 이게 갑자기 피가 몰려오면서 산화가 더 많이 된다는 그런 의료 쪽에 보고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천천히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측정하면서 디바이스 센서가 이런 데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저렇게 왜 묶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묶었을 때를 네.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게 사실 말초동맥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러 묶은 거구나. 그러면 이걸 그렇죠, 체크해 보려고. 이게 말초동맥 질환이 뭐냐면은 혈관이 막힌 거예요. 꼭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많이 걸리시는데 예. 이제 혈관 예. 진짜 묶어서 말초동맥 질환을 만들어가지고 그 혈관 묶은 때부터 니들을 배치를 하니까 예. 점점 더 이제 색깔이 산화되는 정도인데요. 점점 더 산화가 심해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이제 간질액에서 정보를 뽑아서 정확한 질병 진단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이거 아까 해봤듯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에디시브가 없어서 그래요. 그 접착제. 예. 접착제가 없어서. 접착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 저런 접착제도 중요하고요. 이게 그 필요하다. 보라색 부분이 접착제인데 예. 그 안에 있는 녹색 부분은 이 아무래도 생화학 인자를 정보를 측정을 할 때 전하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통로가 필요해요. 통로가 사실은 물을 쓰는데 주변에 땀도 차면은 땀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인위적으로 저 접착제 안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더 안정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접착제나 그 예. 젤들을 저렇게 작게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그 패터닝 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요게 노하우겠네요. 그쵸, 예. 저런 패터닝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말 그대로 피카츄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패턴을. 그래서 이제 또 소프트 소재 패터닝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한 거죠. 또 네. 극복해야 되는 또 두 번째 방향이죠. 그 에디시브랑 젤을 패터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예. 그 기판을 이루고 있는 소프트 매티리얼 자체를 패터닝을 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전자 소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피부가 늘어나니까 이 소재 자체도 사실은 이게 금이거든요. 저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전자 소재가 필요합니다. 요 소재뿐만 아니라 요 소재 위에 이제 놓여져 있는 금도 함께 플렉서블 할 수 있다. 그쵸. 요거 스트레처. 가능합니까 지금? 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서 스트레쳐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요소들을 쌓아가서 어떤 저희가 필요한 전자 소자 회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게 기판이고 안에 막 선들이 보이죠? 네. 그런 거를 정극이라고 해요. 저항이 낮아가지고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그 위에 이제 커버 씌우는 게 이제 패시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자 소자는 보통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층이랑 2층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패시베이션
파티션층도 그래서 구멍을 뚫을 수 있어야 돼. 구멍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패터닝인 거야. 거기만 이제 패시베이션이 없게 만드는 패시베이션 매테리얼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구멍을 낼 수 있게 예. 화학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늘어나는 소재. 실제로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오면 별 모양이 굉장히 늘어났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뀐 이게-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이 이거는 이제 전극을 패터닝하는 거예요. 전극을 패터닝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전극은 어쨌든 전도성이 낮아야 돼서 저희가 그쵸. 금속을 쓰거든요. 어. 네, 금속을 쓰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어쨌든 전극을 만드는 공정 과정 중이었는데 레이저로 저 금속이 있는 엘라스토머라는 구분자를 경화를 시켜서 그 부분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패터닝이 가능해가지고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맞습니다. 저 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좀 늘어난 기판이 보이죠? 네. 이걸 좀 갖고 오셨어요. 해보자. 이거 당겨주세요. 오. 생각보다 꽤 늘어나는데? 네, 한 100% 정도 늘어난다고 좀 알려졌어요. 이 정도면은 피부에서 이렇게 접히고 휘는 정도는 되겠는데, 진짜? 그렇죠. 그죠. 오, 그쵸. 이 정도면 충분히. 다시 하나도 돌아와요. 물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네. 이 단가가 좀 셀 것 같아, 느낌이. 아니요, 전혀 안 셉니다. 괜찮아요? 네. 이거는 또 은가루를 써가지고 아. 금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늘어나는 전극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그런 당뇨병 센서 패치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무선 통신. 아,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전기적인 장치니까. 그렇죠. 블루투스 모듈 칩을 놓을 때도 없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무선 통신화하냐? 그러네요. 네. 무선 통신을 해야지 저희가 붙이고 그 선을 이렇게 따서 연결해서 측정을 맞아요. 안 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그쵸. 보통 무선 통신 하면은 뭐 요즘에 너무 많죠. 이어폰도 되게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스피커도 그렇고 뭐 핸드폰도 당연히 무선 통신하는 그쵸. 이런 것들은 모듈을 써요. 어허. 블루투스 맞아. 모듈. 맞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신소재로 개발하기는 힘들어요. 와, 보통 일 아닐 것 같은데. 힘들어서 예. 좀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선이 있을 때 선이 있을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 지금 쥐거든요. 저도 쥐에다가 쥐네요. 넣고서 네, 선을 따서 하는데 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코인 동전을 연결하면은 땀에서 포도당 센서가 측정이 가능한 이제 빛으로 저기 밝게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그 빛의 색이 변화로 측정하는 그런 무선 통신 모듈을 만들었어요. 왼쪽 거는 보면 확실히 지금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전선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쵸, 앞으로. 그쵸. 네. 확실히 오른쪽 거는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네. 무선이에요. 무선이고 저 코인 동전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한. 근데 생각보다는 무선 통신 장비인데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쵸? 단순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해결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배터리 없이 지하철에 이제 카드 찍을 때 얼마 있는지 뜨죠. 그게 저게 RFID 방식인데 코일이랑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배터리가 없어도 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결과들은 안면 예. 센싱을 와이어리스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저거를 포도당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 찍듯이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카드 찍듯이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일 기반으로 저희가 센서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약간 완성형 형태를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되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시 그리고 이제 저기 위에다가 마이크로니들 마이크로니들 딱 마이크로니들을 딱 설치해서 무선 통신이 되면서 생화학 센싱이 가능한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이제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은 데일리 모니터링, 그냥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고 또 이제 포도당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난소암 그런 것들의 이제 인자들이 어떤 분들한테 좋으냐면 이미 암에 걸렸던 사람들, 암에 걸렸다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들. 그쵸. 이제 수술을 하고선 나왔는데 재발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병 진단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기 진단이 곤란했던 뭐 예를 들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범용적인 기기들이 없으니까 어떤 인자들이 진짜 치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데 보통은 피를 뽑아요. 그 피를 나중에 분석해가지고 결과들을 얻고 막 이런데 네, 몸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확보가 되면은 조기 진단이 곤란했었던 질병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다. 아일랜드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일랜드 혹시 아시나요? 봤죠. 네, 저도 봤어요. 아 정말요? 이거 되게 엄청 오래된 영화긴 한데 네. 맞아요. 어떤 영화냐면 자기랑 똑같은 클론을 만들어서 내 몸이 어딘가 다쳤을 때 클론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거나 뭐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론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클론이 일어나요. 그 아침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생화학 센싱 하는 거예요. 나트륨 과다, 좀 영양분 조절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표식을 하면서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저희가 이제 센서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염분 농도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너무 많이 먹었다라든지 그런 거 알려줄 수 있는 미래 기술로도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생화학 인자 센서뿐만 아니고 네. 또 인슐린을 자꾸 주사로 이렇게 찌른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은 이거를 콤비네이션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센싱하고 약물 주입까지 세트로. 정말 주입이 필요할 때 타이밍이 있대요. 근데 타이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이제 어떤 특정 시간에만 하니까 못하는 것들을 이제 약물 센싱이랑 이 생화인자를 합치면은 좀 더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무선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그런 인슐린 펌프로 미세 바늘로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크기가 크죠. 크기가 큰데 이것 또한 이제 좀 소프트한 매테리얼로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어렵겠죠, 이건. 약물도 갖춰줘야 되는 저장소가 필요하고 또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바늘에다가 어떤 주사를 넣으면은 우리가 손으로 누르잖아요. 근데 누르는데 이걸 전자동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렇죠. 복잡해지죠. 힘들다. 예, 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면 간단할 수 있는데. 네. 힘들지만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군인들 인공 피부에다 이 디바이스를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약물이나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이 사람이 너무 흥분도가 있다 이러면 좀 흥분도를 낮춰주는 약물을 투입을 시켜서 냉정을 찾게 해주는 뭐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과 이런 센서가 결합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의 좀 응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슈퍼솔저 맞아요. 댓글에 와. 나오는데 그 약물 주입 플랫폼만 만든다면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인권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못하죠. 이게 다 이제 프로세스를 밟고 긴 시간을 거쳐야 사람한테 쓸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종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마이크로 로봇 시스템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예, 정말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 그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암이 발생한 부위에다가 이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센싱을 해서 약물을 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좀 움직이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프트한 매테리얼 자체에다가 자성체를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소프트 로봇. 저걸 이제 다 자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런 플랫폼 위에다가 센서나 이런 것들 다 적용하면은 몸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원하는 곳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게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죽기 전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정말 연구 추세를 머지않은- 봐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아. 진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 고생해주신 이원영 박사님 앞으로 또 바꾸실 또 수많은 미래들 또 기대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